네, 2부 돌아왔습니다. 김무입니다. 고성입니다. 네, 저희 무생지 2부는 1년 전에 모아두었던 기록물을 보고 다시 리뷰를 하면서 지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로 대화를 이어가는 순서이고요. 지금 2부에서 나눌 대화는 예술과 깃털입니다. 네, 고성 혹시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작년 8월에 몇 가지 책을 읽고 노트를 몇 가지 적어 놨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노트를 적어놨나요? 제가 이 책을 근데 읽지 않고 서점에서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음. 뒷면에 이제 작가의 말 음. 읽었나? 정확한 사랑의 실험. 책은 읽지 않고 그냥 책 뒤에 있는 어떤 글귀를 보고 좋아서 옮겨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읽어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네. 네. 2024년 8월 27일 오후 2시 48 분의 메모이네요. 음. 정확한 사랑의 실험 10 주년 기념 특별판 작가의 말에서 신영철 평론가. 내 관심사는 영화 그 자체가 아니라 괄호 열고 심지어 문학도 아니라 괄호 닫고 삶이라는 서사다. 내가 위대한 영화 작가와 비평가들에게서 발견하는 미덕 역시 영화적인 것의 순수성에 대한 배타적 옹호가 아니라 삶에는 예술이 밝혀내야 할 비밀이 많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헌신이다. 예. 이 부분이 참 좋아 가지고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영역이 이 말에 잘 녹아나 있다고 느꼈는데, 음. 어떤 예술을 굉장히 특별하고 특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 안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고 저는 점점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삶 안에서 실천해야 될. 실천할 수 있는 가까이 음. 있는 것. 음. 단순하고 손쉬운 방식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라던가 되게 숭고하고 고결한 것들도 분명 있겠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이고 더 넓고 큰 개념으로서 예술이 결국에는 삶과 동의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신영철 평론가가 네. 예술의 역할을 여기서 썼는데, 음. 삶에는 예술이 밝혀내야 할 비밀이 많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헌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삶에는 비밀이 많다는 것이 전제고, 예술은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실제로 예술이 그것을 삶의 비밀을 밝혀내고 있다는 사실이 있고, 우리가 음. 일상을 살 때 뇌과학적으로도 우리는 되게 반복적이고 익숙한 것들을 스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의를 하나하나 기울이지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음. 그런데 찬찬히 뜨다 보면 또 귀여운 것들, 따뜻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예전부터 맞아. 우리가 뭐 조카 얘기를 많이 하듯이, 네네. 그리고 또 이전에 감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네. 되게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지 않게 뭔가를 바라보게 될 때 음. 굉장히 뻔하고 사소한 것이 윤기가 돌고 다른 질감으로 느껴질 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음. 조카를 통해서 정말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어떤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같이 엿볼 수 있다든가, 음 그런 것을 같이 함께 하면서 또 변화되는 스스로를 또 느낄 때들도 있고,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일단 이 짧은 메모에서 삶에는 예술이 밝혀내야 할 비밀이 많다는 사실이라는 단어가 저도 참 좋았었던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희가 이때까지 방송에서 해 왔던 이야기들을 이 스쳐 지나가긴 해요. 우리가 음 그런 시간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사는데 늘 일상으로 감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많은 비밀들과 어떤 관점들과 여러 가지 차원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부분들의 비밀을 밝혀내는 어떤 도구로서 또 예술이 작동하고 있나? 고성은 이제 실천이자 행위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예술 자체가 어떤 미디어, 매개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쓰는 도구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지난 방송 때 카메라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카메라 음. 워크숍을 하면서 만나게 된 아이들이 보게 되는 세계에 대한 그런 경험들도 얘기를 해 주셨고, 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계속 곱씹게 됐었거든요. 카메라라는 도구가 너무 당연하게도 계속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도구구나. 그래서 나는 뭘 보고 싶은지, 뭘 보고 싶지 않은지, 혹은 우리가 과장돼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막 그런 것들을 계속 일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오늘 이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그런 도구에 대해서도 좀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또 고성이 좀 전에 그 설명해 줄 때 그 예술이라고 말할 때 누군가가 도달하기 어려운 숭고한 것도 있지만 매일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것이라는 얘기를 해 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숭고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고 도달할 수 없다고 느끼는, 예술 작품을 볼 때 막 감탄하게 되는 그 아우라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할 때는 사실 그냥 매일의 어떤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경이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떤 작가는 수행적으로 꾸준히 선 연습을 해서 하는 걸 수도 있겠고, 어떤 작가는 꾸준히 삶에서 어떤 행동으로서 실천하면서 하는 것도 있겠고, 되게 무궁무진하지만 하나의 작품 안에서는 그게 경이롭고 지금 도달할 수 없는 숭고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의 어떤 연습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다 연결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음. 아우라. 음. 근데 어떤 누구를 볼 때 혹은 어떤 작품을 볼 때 아우라가 느껴질 때들이 있죠. 네. 근데 그때는 감히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가 있을 때 음. 예 느껴지는 아우라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아우라일 음.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우라를 품고 있을 때 나는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죠. 그쵸?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몰입하고 있다.'라는 그 감각은 있지 않아요? 그게 음. 상대한테 아우라가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공연이나 퍼포먼스를 할 때 저는 좀 그렇거든요. 내가 몰입을 어느 만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객들의 몰입도도 함께 만들어 내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기세. 기세.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어. 뿜뿜하시는. 근데 저는 좀 이 방송 안에서 말하면 되게 자화자찬처럼 느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고성의 인제 사진 작가로서의 고성 작가님의 사진을 봤을 때 사실 그런 아우라 같은 걸 느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인제 그런 작업을 하신 분께서 일상에서의 실천이라는 얘기를 해 주니까 오히려 그거 두 개를 더 연결지어 보게 된 것 같아요, 음. 흥미롭게도. 음. 음. 예. 그랬습니다. 또 올려 주신 문구 중에 다른 문구들도 또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네. 그 "삶의 비밀이 있고 예술이 그것을 밝혀낸다."라는 맥락이 있었잖아요, 네. 앞전에서. 그것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음. 유희경 시인이 이제 사진과 시에 대한 음. 산문을 쓴 책이 있는데요. 사진과 시 자체가 그게 제목이고요. 227 쪽에 네. 그 한 문단을 제가 적었는데요. 네. 그것도 한번 제가 읽어 읽어 볼까요? 주시겠습니까? 네.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무언가를 채워 넣게 되어 있다. 시간은 포기한 채로 그대로 흘려보내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어쩌면 나는 찾음을 찾는 사람이 되어 버릴지도 모르겠다. 사진을 찾기 위해 사진을 하는 일, 시를 찾기 위해 시를 하는 일. 오늘은 춥지도 않은데 깊숙한 한기가 느껴진다. 어느덧 정류장 앞이다. 잠시 고민한다. 여기서 다시 버스를 탈 것인가? 한 정거장 더 걸어갈 것인가? 버스가 온다. 나는 카메라를 가방에 집어넣는다. 버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정류장 사람들의 그림자를 멀리까지 보냈다 잡아 끌어오고 나는 잠시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다시 또 제가 읽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잘 읽으셨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에 "나는 잠시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를 방금 전에는 "나는 잠시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를 위해서 앞에 문장들이 쓰여졌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거는 결과로서의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음,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앞에 것들이 전제가 됐던 거가 아니라 음, 무언가를 본 것 같은 기분은 언제 어느 순간에 항상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삶의 비밀과 같은 것이 곳곳에 있고 그것을 잠시 느낄 수 있는 나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 글에는. 음, 음, 음. 그러니까 "나는 잠시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거는 그냥 정말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쉽게 상상이 가는 일련의 하루의 마무리 같은 느낌이 들을 텐데 음, 마지막 하나에서 그것을 어 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여러 사람들한테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고성이 해준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잠시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라는 이 마지막 문장이 앞선 말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네.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무언가를 채워 넣게 되어 있다. 여기서 뭔가 사진을 찾기 위해 사진을 하는 일, 시를 찾기 위해 시를 하는 일, 이런 일들 그리고 어느 정적 앞으로 가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나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보았던 것들 근데 이 보았던 것들이 의 시간성은 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게 좀 예술이 삶에서 비춰내는 비밀이라는 이랑 좀 연결돼 있지 않나? 이게 무언가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정확하게 내 앞에 놓여진 핸드폰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여러 시간의 차원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 안 보고 있으면서 보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 괜히 어렵게 말해 봤어요. 음.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동시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를 다 보지는 못하는데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예술가가 시를 찾는 행위나 뭐 사진을 찾는 행위에서 고 보이지 않는 면까지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거를 보았다고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본 것 같은 순간들을 계속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무언가를 들고. 저는 이거 여기에서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라고 할 때 네. 그 같았다가 어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음. 본 건데
본 거예요. 음. 근데 그것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맥락인 것 같아요. 음.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하긴 했어요. 그 두 개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본 거는 맞는데 음음. 진짜일까와 내가 본 건데 안 본 것 같기도 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지. 음. 그리고 앞에 것들이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결말적으로 나왔 이렇게 됐다는 아닌 것 같지만 앞에 하나하나가 뭔가를 말씀해 주신 대로 보고 느끼기 위한 일련의 준비 단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단순한 것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음미해 볼 수 있는 것 음. 같고 또 그렇게 할 때만 열리는 어떤 시야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서는 또 카메라를 집어넣은 다음에 뭔가를 보게 됐는데 네. 그 부분도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맞아요. 집어 넣었다라는 건 카메라를 찍지 않고 넣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쵸? 뭐 이제 다 마치고. '다 마쳤다. 더 이상 찍을 거는 없다.' 어떤 임무 종료 같은 맥락으로 집어넣은 넣은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무언가를 이렇게 카메라로 잡아채는 낚아채는 행위에서 벗어놓고 바라보는 데에 더 집중이 된 게 아닐까? 음. 내려놓음으로써 더 집중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어요. 음.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예술품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더라도 음. 저는 이러한 바라봄 자체가 예술 활동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거를 하면 그는 예술가인 것이고 음. 그리고 그러한 것이 평소에 하고 있으면 그게 삶이 되는 것이고 음. 그게 삶이 됐을 때 그 삶 안에는 이미 예술이 있기 때문에 예술을 예술이라 칭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지 않을까. 음. 그게 저한테는 궁극의 삶입니다. 멋집니다. 잘했습니까? 예. 아 그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서 네.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뻔한 말이지만 사진 찍는 행위가 아까 고성이 얘기한 바라봄? 음. 계속 사진 찍지 않는 상태여도 계속 그 삶의 비밀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도달하기 위한 연습을 할 수 있는 도구일까 그런 연습 과정일까? 사진 찍는 행위는? 그런 생각도 들고 고성이 사진 찍을 때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셔터를 누르는 순간 앞뒤의 어떤 상태라는 것이 특별하게 묘사될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 그것이 뭐 사람뿐만 아니라 풍경이 되더라도 뭐 사물이 되더라도 적절한 때와 시선을 가지고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보면 눈이 마주치는 느낌을 들어요. 그 풍경이나 뭐 사람이나 어쨌든 고성이 찍고자 하는 대상과 눈이 마주쳤다는 느낌이 네. 든다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네. 그러니까 음. 저는 주로 풍경 사진들이 어떤 화면 안에 많이 담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런 화면 안에 유기체들이 각각의 존재들이겠지만 음. 이것이 하나의 큰 덩어리가 돼서 내 눈앞에서 그 어떤 전체적인 구성으로서 저와 대면하는 느낌을 받을 때들이 있고 우리가 멀리서 누군가와 정말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눈이 마주쳤을 때 눈이 마주친 느낌을 선명히 느끼잖아요. 음. 그거 참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해요?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이 눈동자의 움직임이 음. 1 밀리만 달라져도 바라보는 시선은 되게 변하잖아요. 네. 특히 그게 몇십 미터 거리에 있다라면. 그쵸. 근데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와 눈이 마주쳤다는 것에 대해서. 음. 그런 어떤 연결되는 느낌이 음. 저는 촬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뭐 안정된 완벽한 구도는 음. 아닌 것 같거든요. 음. 또 왜냐면 한 번 그런 것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그런 시선으로 사진을 촬영을 해서 마음에 들면 그리고 종종 그럴 때는 음 충분한 세팅을 갖추지 못할 때들도 있는데 음. 훨씬 더 좋은 세팅으로 더 완벽한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고해상도의 뭔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막 세팅을 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내려고 하면 또 안 나오더라고요. 음. 어떤 존재를 계속 응시할 때 카메라 없을 때에도 어느 순간은 서로 응시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게 저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음. 산에서 뭐 나무를 볼 때도 그렇고 그게 뭐 새를 볼 때도 뒷모습이어도 내가 응시하고 있을 때 그 뒷모습도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고 꼭 눈빛이라는 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눈빛이 되돌아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嗯 내가 보낸 눈빛의 어떤 파장이 대상면과 만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마주침이 일어날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음. 이론적인 설명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신비, 비밀, 미지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되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이 최근 이제 유희경 시인이 카메라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자기가 어떻게 사진을 대하고 있는지 뭐 자전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만드는 시인으로서의 생각들도 많이 담겨 있고 우리가 저기 이제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으로부터 계속 새로워지려고 하고 새로운 시도 막 틀을 벗어나고 깨고 막 이러는 여러 가지 어 현상들이 있는데 그냥 정말 단순하게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로 찍고 사진을 바라보고 하는 조금은 전통적일 수 있는 방식의 행위가 좀 뭐랄까 더 편안하게 주변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다랄까? 음.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삶을 위한 예술에 대한 생각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해 봤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뭘 어떻게 잘 바라봐야 될까요? 어 저는 항상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음. 제가 좋아하는 이승우 소설가가 이야기하는 인간성. 음.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성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꼭 그래야 되나요? 갑자기 갑자기 딴지를 걸고 싶어지네요. 아 그래야 한다 아닌다는 아니지만 네. 무엇이 인간은 인간을 다른 무엇과 구분지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그런 구분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더 인간다워지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음. 생각을 해 보면 사람마다 그것의 정의는 다 다를 수도 있고 철학도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음. 그 이승우 소설가가 이야기한 것은 현재 이곳이 아닌 그곳을 추구해야 한다. 그게 인간성이라고 본다고 하셨었거든요. 현재 이곳이 아닌 그곳을 추구해야 된다 예. 할 때 그곳은 어디예요? 이곳도 저곳도 아닌 그곳이죠. 현재 그러니까 이곳과 우리가 음. 이미 익숙하고 알고 있고 발붙이고 있는 여기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그다음이나 그 앞선 곳 그 너머에 대한 음. 상상과 바라봄과 어떤 향함을 음. 인간만이 그것을 할 수 있고 음. 그것이 더 인간으로 만든다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음. 음. 저는 음. 그것이 제가 창작의 일을 할 때 음. 발현이 돼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음. 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난 지지난 화 때 얘기했던 데리다가 말한 도래할 미래라는 단어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완전히 같은 뜻이 담겨 있진 않을지라도
상상력이 계속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문장인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두 문장 다. 그랬을 때 고성이 아까 갖고 왔던 유희경 시인의 문구에서 사진을 찾기 위해 사진을 하는 일, 시를 찾기 위해 시를 하는 일이란 단어에서 인간을 찾기 위해 인간을 하는 일이라는 말도 갑자기 떠올랐어요. 인간성을 상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인간성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상상해 나가야 될. 아니 그 말이 어려운 거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오늘 산책을 할 때 1 번, 2 번, 3번 골목으로 돌아가 봤다면 '내일은 4번 한번 가 볼까?' 이게 인간성인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인간성이라는 말이 되게 폭이 넓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그 폭 안에서 이승우 소설가가 한 말이나 데리다가 한 말이나 그 말에서 포함된 상상은 그 인간성을 찾기 위해서 가야 되는, 발견하고 계속 나아가는 상상이 필요하다고도 말하는 것 같다고 저는 좀 이해를 했거든요, 음.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성이라는 곳을. 네. 지금 있기도 하지만 계속 우리가 모르는 비밀 속의 삶의 비밀을 예술이 밝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지만 완전히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장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발굴해 나가고 더 나은 인간성, 더 바라는 인간성으로 가야 되는 어떤 다가올 미래를 미래를 계속 상상하고 그곳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음. 그랬을 때 유희경 시인의 글에서도 찾는다라는 말이 좀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찾음을 찾는 사람이 되어 버릴지도 모르겠다." 그 '무엇을 찾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인간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길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음. 계속 숙고해 보는 거는 필요하죠. 음. 아까 음. 질문이 있었던가요? 제가 대답을 한 건가요? 어 그래서 저는 '고성이 바라는 인간성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던 건데, 음. 고성에게는 좀 그 단어가 쪼끔 더 심플한 게 정의돼 있나? 들어서 좀 궁금합니다. 다시요. 질문이 뭐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인간성이란 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찾아가야 될 인간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고성이 찾아가고 싶은 인간성은 무엇인지, 예술을 경로하면서 나다움, 자기다움, 자기다움. 자기다움이 중요한 인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성은? 아니요. 나다운 것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나를 나답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 그가 내재적으로 들어있는 거는 추구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아닌 그곳을 계속 추구하는 거가 기본으로 내재돼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찾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면 방향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의 주제 무생지 방송의 음. 주제입니까 이게? 주제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다움을 찾아간다는 것은 더 크게 보면 내가 나라는 존재로서 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음. 내가 나로서 설 수 있으면 주변의 어떤 인정이나 쓸모나 어떤 역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음. 그곳으로부터 불안하지 않다고 믿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들도 남들로 더 이렇게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먼저 스스로 서야. 음. 저 한국말로 자연이란 단어 음 뜻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스스로 음. 있다.'라는 그 뜻이 너무 자연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 어떻게 하면 그 나 자체로 그대로 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인간다움이라는 말이 될 수 있겠구나 싶네요. 그런데 참 그 말은 쉬워 보이는데 계속 질문하다 보면은 또 헷갈려지고 어려워지는 게 나다움이라는 말인 것 같아서.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나답기 어려운데, 내가 스스로 서기 어려운데, 음. 내가 나다운 게 그러니까 뭘까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까? 저런 걸까?'라는 대답으로 가능한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음. 그 대답으로 가능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해결 문제잖아요. 음. 그게 제가 아까 말한 이곳이 아닌 그곳을 추구하는 거예요. 음. 저도 도달하진 못했지만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더듬거리고 있지만, 네. 더듬거리고 있어서 그런 더듬거림을 이야기하는 책들에 강렬한 끌림을 얻고, 또 제가 더듬거리는 것을 창작 활동으로서 보여줄 때 공감하는 사람들, 공명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더듬거림을 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느끼는 것 같고 음. 하여 즐겁습니다. 재밌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계속 음. 나누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나눌 창작 활동을 나누려고 하는 행위가 제가 얘기한 그 같은 더듬거림을 같이 응원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본다라는 행위에 대해 생각할 때 음. 시각 장애가 있는 동료들도 동시에 떠오르게 되거든요. 음. 어떤 사람들마다 삶에서 주어진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뭐 신체적 조건도 다 다르고, 누군가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나에게는 이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주어졌다라는 게, 나는 무슨 이 주어진 것으로 '무슨 몫이 있으니까 주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보는 거를 그 시각 정보로 국한시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본다는 단순히 눈을 통해서 어떤 빛의 정보를 흡수한다가 아니라 네네네. 더 큰 의미로서의 맞아요. 본다였는데. 예.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본다라는 이 시각 정보에 축소해서 또 질문해 봤을 때 그런 질문들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행위가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고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고성이 이제 이 총체적으로 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눠 주신 질문들에서 또 같이 우리가 더듬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 주면서 생각했을 때 '우린 다 같이 못 보고 있고 다 같이 각자의 봄을 찾아가면서 더듬어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총체적인 보는 진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예. 음. 그래서 그 두 가지 표현이 다 고성의 설명에서 나온 게 전 좀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알아차려 주셨군요. 그렇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뭔가 사진으로서 한다는 거는 어쨌든 정말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를 담는 행위밖에 못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의 어 드러낼 때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기지 않은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담기지 않았지만 이걸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사진이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풀이 있건 뭐 사람이 있건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이를테면 뭐 온도라든가 음. 바람이라든가 되게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공감각적인 요소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게 이 보여지는 표면 너머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음. 게이트를 통과하게 만드는 그런, 음. 보이지 않는 다른 감각들을 열어줄 수 있는 사진이라는 것. 음. 그리고 그것을 열고 갔을 때 추구하려고 하는 것, 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같이 넓혀 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삶의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똑똑똑.
비밀님 계십니까? 음. 훌륭합니다. 계속 비밀을 밝혀 주십시오. 네. 김우 씨 자료도 한번 보죠. 네. 제 자료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저는 주제어를 깃털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는데요. 그거는 작년에 쓴 글기에 적혀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고성이 읽어 봐 주시겠어요? 까치만 네. 읽나요? 제목이 비둘기 까치 뱅로 음. 8월 31 일날 쓴 글인데 그중에서 까치 파트만 한번 좀 읽고 얘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치. 집 앞 아스팔트 도로변에 검은 깃털 하나가 보여 다가갔다. 분명 깃털은 깃털인데 어쩐지 계속 스산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이 느낌은 뭐지? 깃털 끝에 뼈 조각. 그러니깐 이는 죽은 까치의 깃털이었던 것이다. 10초 정도 이 깃털을 집에 들고 갈까 작업으로 쓸까 고민했다. 바닥에서 주운 깃털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깃털을 보았다. 얼마 전 길에서 로드킬 당한 비둘기 시신을 옮길 때 감정이 떠올랐다. 미쳤다. 여기 지금 막 누가 죽은 거야. 정신 차려 이 작가 양반아. 동네 천가에 좋아하는 장소에 깃털을 놓아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손으로 집어 그 길로 향했다. 홍제천 옆에 작은 숲처럼 숨겨진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 살아있는 새가 떨어뜨리고 간 생생한 까치 깃털이 또 떨어져 있는 것이다. 마음이 왈칵했다. 숲 사이로 빗방울들이 흐드러지고 있었고 곳곳에 까치 소리가 들렸다. 죽은 까치의 깃털을 좋아하는 바위 옆에 두고 기도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까치가 놓고 간 깃털을 꼭 선물처럼 들고 돌아갔다. 그 주간에 나는 연습을 하는 나는 연습을 하는. 그 주간에 나는 연습을 죄송해요. 하는 아기 까치들이 많아 보였다. 왜 웃으십니까? 아이 그냥 재밌었습니다. 타인이 읽어 주니 재밌네요. 네. 제가 그 예전 방송에서도 새소리 녹음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동네에서 제 삶의 환경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새들을 이렇게 늘 관찰을 언제부턴가 좀 해 오게 됐었고 근데 한 2년 전 겨울부터 희한하게 로드킬 당한 새들을 자꾸 만나게 됐었어요. 이게 물론 예전에도 만났었겠지만 제가 좀 변해서인지 로드킬 당한 새들을 봤을 때 뭔가 나름의 작은 의식 같은 걸 치러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가지고 그거를 계속 좀 시도를 해 왔었거든요. 근데 인제 처음에는 그 새들이 로드킬 당한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 계속 밟혀서 점점 더 이렇게 시체가 산산조각이 나고 그런 광경도 예전에 목격한 적이 있었어서 더 부서지지 않게 이 시체를 옮기는 것부터 인제 작업을 하고 그 옮기고 나서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리는 삼배천 같은 걸 좀 위에 올려 두고 나름의 기도를 하고 이 사체를 신고하라고 하거든요, 보통 발견하면은. 그래서 신고를 하고 떠나곤 했는데 사실은 신고를 하고 가서도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게 결국에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반 쓰레기죠. 네. 그게 마음이 좋지 않고 '내가 최선인가.'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런 마음이 쌓여 있었던 찰나에 또 작년에도 몇 번씩 그런 사체를 보고 또 이때는 까치 깃털을 보면서 여러 생각에 빠졌다가 가져다 두고 그랬었던 일들을 적으면서 도시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각각의 생명을 어떻게 서로 너무 다르게 대하고 있나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을 때는 되게 많은 장례 절차를 거치는데 도시 속에 있는 어떤 동물들의 죽음에서는 마치 병균 때문에 막 사람들이 다칠 것처럼 공포감을 심어 놓고 제대로 된
인사와 처리를 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들게 됐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음. 그 "미쳤다. 이 작가 양반아." 이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한 말이에요? 네. 음음. 이 내용이 이것도 전전화에 메리 올리버가 그 연약함에 대해서 쓴 문구가 있었던 그 시네요. 그 메리 올리버가 다른 그런 인간 창작자들이나 막 이렇게 인간들이 동식물을 박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은근히 꼬아서 음. 얘기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경탄스럽고 그러니까 그것에 약간 악효과로 모든 상황들을 다 작업화시켜 버리는 눈이 생겨 버린 때도 있는 거예요. 음.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갑자기 재료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죠. 재료화시키기도 하는 거죠, 작업에. 음. 그래서 인제 깃털이 떨어지는 걸 보고 '어 이거 작업으로 쓸까?' 이 생각이 동시에 든 거예요. 근데 약간 스산하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그 새의 깃털을 내가 보고 바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미쳤다. 음. 진짜 쓰레기다.' 스스로 약간 그런 생각을 동시에 좀 해 보게 됐고 아 이렇게 생명을 작업으로 또 어떻게 잘 쓰이면 그게 꼭 물화시켰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치만 내가 계속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재료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떤 '생명에 무례한 생각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되면서 '정신 차려.' 이러고 인제 그 깃털을 들고 이제 동네에서 좀 좋아하는 공간에 가져다 주러 갔는데 신기하게 거기에 되게 윤기 있는 살아있는 까치가 그냥 뚝 떨어뜨리고 간 것 같은 깃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뭐지?' 하고 좀 굉장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 갖고 그 죽은 까치의 깃털을 거기 잘 놓아 두고 살아있는 까치의 깃털은 꼭 무슨 선물같이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져오고 교환해 준 건가? 네네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인제 유심히 보니까 이때가 봄이었는데 아기 까치들이 나는 연습을 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이 까치 소리가 유난히 많이 나는 때가 있거든요, 봄에. 음. 그때 보면은 훈련하고 있어요, 아기 까치들 나는 훈련. 나르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민가치가? 약간 그럴 때도 있어요. 어. 진짜 막 이렇게 뭔가 뭔지는 알아들 수 없지만 엄청나게 신호를 이렇게 "야 뭐 일로 가, 일로 가." 막 이렇게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래서 이때 올해도 봄에 그 작은 새가 떨어진 거를 묻어 주기도 했는데 아기 새들이 나는 연습하다가 부딪혀서 죽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새삼 '아 지금 까치들이 나는 시기구나.' 이런 것도 눈에 보이면서 내가 보았던 인간 중심의 삶의 형태 외에 내 주변에 사실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삶의 형태들을 계속 자주 목격하고 어우러지고 싶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뭔가가 죽은 뭔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안타까움을 느낄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음. 그것은 어쩔 때 더 그러고 어쩔 때 덜 그럴까? 음. 이게 개인적인 어떤 접점이 많은 생명체일수록 더 그러나? 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뭔가 더 사이즈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 더 가깝거나 사이즈가 크면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를 할까 사람들이? 음. 생활권에서 조금 더 멀고 더 작고 한 거는 '괜찮아 할까? 괜찮아 하나?' 음.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다가 이어서 그 제가 최근에 그 헬레나 호지 책 읽었었는데 네. 라다크에서의 생활을 이제
이야기를 한 책을 봤어요. 오래된 미래라고. 네. 거기에 한마디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라다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랄까 그럴까. 어 그 마을 규모로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이제 고기가 필요할 때는 가축을 그쵸. 부육을 해서 고기를 이제 섭취하기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대요. 음. 되도록이면 적은 숫자의 생명을 없애고 많은 양의 고기를 얻기 위해 큰 동물을 죽인대요. 어. 그러니까 닭 같은 거를 키우고 죽이지 않고 뭐 음. 밥으로 먹지 않고 덩치가 큰 것을 가축 중에 덩치가 큰 걸로써 이제 고기를 섭취하는 거죠. 어. 선택을 굳이 하라면 덩치가 큰 애를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수고에 비해서 얻는 고기 양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 단위로 봤을 때 그럴 수 뭔가가 더 있겠네요. 맛이 있고 맛없고가 아니라 생명 음. 단위로 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살생을 하면서 영양분을 얻을 수 있을까를 음. 고민을 하더라고요. 음. 그게 또 연이어서 생각이 났어요. 이거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쨌든 생활권에 있고 덩치가 정말 큰 건데 라다크 사람들은 과거에 그렇게 할 때 더 뭔가 정신적인 충격을 더 많이 받았을까? 생각도 한편으론 들고 음. 작은 뭔가를 잡아서 고기를 섭취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음. 뭔가 몸 덩치에 비례해서 감정이 동요가 있다라는 게 맞다면 '그거는 음. 뭐지?'라는 생각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음. 그건 나중에 그 김부의 질문 파트에서 더 얘기 나눠 보면 좋겠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다음 화 김무의 질문들 벌써 리스트업 돼 가고 있는 겁니까? 혐오 어떤 것을 어떤 상태일 때 더 무관심해지고 혐오할 수 있게 됐는지 혹은 어떤 것일 때 더 연민을 갖고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게 좀 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 그 사체를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도 읽진 않았는데 있었는데 그때 저도 비둘기 자주 보잖아요 엄청. 근데 비둘기도 마치 뭐 병균이 많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 있고 그래서 비둘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죽은 비둘기를 만지는 게 저도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옮길까 봐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생긴 일이 있었거든요. 비둘기가 죽어가고 있는 비둘기를 살리려고 데려왔다가 이제 응급센터가 지금 바로 올 수가 없어서 좀 갖고 있어 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박스에 어떻게든 옮겨서 가는데 가지고 손으로 좀 더 편하게 옮겼으면 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든 내 몸에 안 닿고 가져가려고 하면서 더 힘들게 비둘기가 그 안에서 있다가 일찍 죽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 '나는 왜 용기가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 음.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많이 접촉하려고 시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도 있다라는 것도 올해는 좀 느끼게 됐어요. 올해는 아직도 바로 맨손으로 잡는 건 좀 어려운데 그냥 종이 같은 거 뜯어서 바로 그냥 제가 인제 바로 이렇게 즉각 행동을 더 옮겨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죽음을 좀 두려워하는 감각 때문에 못 만졌던 것도 있었던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질문에서 더 깊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음. 그러면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로 마쳐 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화도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끝.